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10회 에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먼저 자기소개를 각자 한 번씩 하고 시작할까요? 네, 우선 저는 노이만입니다. 과학과 공학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마크입니다. 국제정치와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는 나폴스고요.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젠젠이고요. 여행과 마케팅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 심리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네, 벌써 2020년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1월달이 지나고 이제 2월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어요. 각자 뭐 하고 지내셨는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볼까요? 저부터 말하자면은 저희 요즘에 계속 이제 녹음할 때 처음에 한 주간 뭐 했는지 말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녹음 오기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저번 주에 뭐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저 영국 봤어요. 영국 봤는데 영국 재밌더라고요.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극적인 연애인가? 극적인 하룻밤. 맞아요. 극적인 하룻밤 그거 봤어요. 제목이 제목을 본 것 같아요. 좀 막 다 벗고 중간중간에 그러더라고요. 왜 벗는다고요? 다 벗는 건 아닌데 약간 뭐 속옷만 입던지 이런 씬이 나오더라고요. 마크님이 좋아하셨겠네요. 좋았죠. 여자친구랑 같이 보러 가신 거 아닌가요? 같이 봤죠. 네, 그렇게. 남자도 보는 거예요? 남자 여자 다 보여요. 그럼 서로 좋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집에서 약간 책 읽으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매번 이제 읽겠다고 쌓아놨던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좀 매번 못 읽어가지고 지난주 동안은 읽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게 함정이네요. 뭐 읽으셨어요? 다 말씀드려요? 그중에 뭐 제일 인상 깊은 제일 인상 깊었던 책은 사실은 팩트풀리스라고 제가 지금 다음 도서로 하려고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원래 다른 책을 하려고 제가 아예 점을 찍어놨는데 제가 최근 한 2, 3년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임팩트 있던 책이어서 이 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 책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 책 사놨는데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네. 읽진 않았어요? 네, 저 그거 봤어요. 그냥 설민석이 책 대신 읽어드립니다. 방송에서 팩트풀리스를 했더라고요. 네. 봤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책을 샀어요. 저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아까 신년 계획 중에 다들 한 번씩 하는 운동인데 그래서 수영도 등록을 해서 이제 아침 수영하기로 했고 동네 헬스장도 등록을 해가지고 2개나 하시는 거예요? 체력을 키워보려고. 헬스장은 그냥 친구랑 가가지고 이제 하고 수영은 좀 배워보려고 항상 약간 운동을 깨작깨작 했거든요. 방학하면 하고 개강하면은 안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깨작깨작 하다가 이번에는 좀 꾸준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년 계획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수영했었는데 진짜 저는 수영만한 운동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근력도 쓰고 유산소도 되는 그 운동이 수영이라고 생각해서. 그 생존 도움도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약간 수영을 좀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도 아버지가 수영을 되게 오래 하시고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 수영을 해서 자유형은 할 줄 아는데 유럽에 교환학생을 갔는데 걔네들은 호수가 나타나면은 그냥 바로 들어가서 수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수영 몇 년 해봤는데 하면서 들어갔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수영은 항상 깨끗한 수영장에서 수영모 쓰고 수영 안경 쓰고만 가능한 수영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막 호수를 그냥 가로지르고 막 이러면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도 제대로 배워서 어디라든지 여행하다 물 만나면은 수영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저도 수영 계속 하고 싶었는데 탈모 생긴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왜요? 락스물 때문에. 수영모도 그게 영향이 있고. 정말요? 그 물도 염소 네, 영향이 있고 해가지고. 바닷가 가서 하면 되죠. 바닷가를 매일 갈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노이만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일밖에 이번 주에 한 기억이 없어가지고 울산에 계속 내려가 있었어요. 공장에 이제 출장 갔다 왔습니다. 울산에 맛있는 거 없어요? 울산에 밀면이 맛있더라고요. 그 역 앞에 밀면을 파는데 밀면이 좀 유명하지 않나요, 울산에? 부산 밀면 아니에요? 부산 아니에요? 부산 거예요. 부산인가요? 저 부산 사람이에요. 뭐 비슷비슷하죠. 부산이랑 울산이랑 산이 가깝죠. 비슷하니까. 네, 그렇죠. 경상도죠. 그리고 언양에 들렸는데 불고기가 유명하더라고요. 언양 불고기. 이제 그것도 먹고 맛있게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로지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호주 여행을 가셨던 젠젠님께서 드디어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와.
젠지는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호주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여행기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뭔가 즐겁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을 많이 해서 온 것 같아요. 가기 전에 되게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공항을 가는 순간까지. 그리고 사실 여행을 가서도 노트북을 가지고 뭔가 회의를 하고 힘들었지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받고 올 수 있었던 즐거웠던 여행이었어요. 저는 엄마랑 이모들이랑 함께 한 일주일간 여행을 하고 이제 엄마랑 이모가 가시고 나서는 혼자 여행을 더 하다가 왔는데요.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엄마랑 여행을 하는 게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뭔가 값졌고 또 가족들이 굉장히 유쾌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여행을 하는 내내 계속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이제 가족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 혼자서 호주를 한 2주에서 3주를 하고 뉴질랜드 남섬을 일주일간 여행을 하고 왔는데 저는 여행을 할 때 보통 현지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로컬 체험을 하는 그런 여행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호주에서 친해진 친구가 밴을 자기가 뽑았대요. 캠핑카를 자기가 샀는데 이거를 빨리 운전을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날 태우고 로드트립을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걔가 좋대요. 그래서 걔랑 같이 1박 2일 동안 멜버른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는 엄청 유명한 그런 대자연을 볼 수 있는 로드트립 장소가 있어요. 그곳을 그 친구랑 같이 가서 그 대자연 속에서 같이 베지마이트라고 호주 국민 잼을 발라먹고 취사를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저희가 듣기로는 호주 산불이 되게 심했다고 계속 들었고 있었는데 맞아요. 거기 문제는 없으셨나요? 문제 있었어요. 일단 하늘이 되게 하였어요. 되게 하얗고 맑았어요. 다른 의미로. 되게 백지장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되게 크게 영향을 받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날씨가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시위도 막 하고 있고. 원래 2달 여행이었는데 제이미님 때문에 한 달 만에 아니 끝내고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제 빨리 와야겠더라고요. 제이미 너무 잘해줘가지고. 듣고 있나 제이미님? 그 제이미님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젠제님이 호주 여행 가셨을 동안 제이미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마크님, 제이미님은 앞으로 오로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마 이제 제이미님이 더 이상 녹음을 못할 것 같은데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이미님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오로지 멤버가 5명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각자 본업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못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저번 화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마 제이미님이 저희를 또 도와주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이미님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계속 오로지 방송을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이미님이 중간중간에 등장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이미님이 한 가지 말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 위대한 개츠비 화에서 제이미님께서 그 위대한 개츠비 작가죠. 피츠제럴드가 44년에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44살에 죽었고 40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좀 정정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는 지금 공통 주제로 책을 선정해서 한 주씩 돌아가며 서로 관심 있게 읽었던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크님이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시작을 했고 난나님이 선량한 차별주의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이미님이 위대한 개츠비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대부분의 지인들은 인공지능이 내 삶에 관여하게 되기까지는 아직 먼 것 같다,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인공지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와 있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바뀌게 될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기에 앞서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가는 것이 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로지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평소에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고 계셨나요? 저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말 의미 그대로
인공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능이 있지만 그게 인공적이다. 그게 인공지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파고가 딱 떠오르네요. 우리나라 이세돌 바둑기사와 함께 경기를 했던 그때 되게 많이 주목을 받았고 이 내용으로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인공지능이 그냥 마냥 나랑 같이 컴퓨터에 이제 화투 치던 그런 애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추론이라든지 전략 짜는 것까지도 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어떤 기점이 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인공지능은 약간 공기 같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의식하진 않지만 이미 삶에 꽤 많이 침투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을 때 이 사람의 패턴을 파악해서 하는 것들도 다 사실은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미 되게 많이 상용화되고 사용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기 같아요.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냥 마크님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에 앞서서 들었던 게 얘네가 우리를 지배할 거다. 얘네가 우리를 대체할 거다. 뭔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마크님이랑 젠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하게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언급하는 인공지능은 학습 능력이 있는 대상을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학습 능력이란 인간이 학습을 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과학 수업 시간 중에 뇌에 관해서 배울 때 뉴런과 뉴런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학습을 한다고 배웠는데 인공지능에서는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이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딥러닝이라는 것도 이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인 거죠. 그런데 원래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이 문제점이 많아서 거의 과학계에서는 사장될 뻔하다시피 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발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딥러닝 있잖아요. 네.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이 딥러닝이란 게 사람의 뇌를 흉내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사람의 뇌에 보면은 뉴런과 뉴런이 상호작용을 하고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학습을 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그런 프로세스 자체를 딥러닝이라는 기술로 따라 해놓은 것이라고 보면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그런 그렇죠. 능력인 거예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그게 왜 안 됐다가 갑자기 이게 또 가능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AI의 겨울이라고 인공신경망이 발전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인공신경을 관련해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면은 학계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미 사장된 기술을 왜 논문을 쓰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 딥러닝은 그런 문제점을 극복한 건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고 하면은 좀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자면은 네. 딥러닝이라는 게 그냥 데이터를 축적해서 모아놓은 데이터에서 그 결과값을 도출하는 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 제가 아는 개념으로는 기존까지의 컴퓨터는 빅데이터처럼 정보를 많이 수집한 상태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했던 게 일반적인 시스템이었는데 딥러닝이라는 건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아예 우리 인간들이 배우는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컴퓨터 자체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알파고 이세돌 말했던 게 뭐냐면 그전에는 체스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도 유한했고 계산할 수 있었고 바둑은 무한했는데 거의 무한에 가까웠는데 그 모든 기보를 입력해서 그걸 외워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스스로 바둑을 더 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그러면서 스스로 지능이 높아진 거죠. 기존에는 인간이 입력해놓은 프로그램 안에서 자기가 돌아갔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기계가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습득하고 거기서 이제 최고의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자기가 구현하는 거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짜서 입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떠한 시도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맞고 어떤 경우는 틀리는 경우가 있으면 틀리는 경우는 배제하고 맞는 경우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을 때의 조건을 저장을 하고 나중에 어떤 입력이 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올바른 조건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죠. 무섭다. 진짜 지배할 수도 있겠네요.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토피아랑 유토피아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형적인 이제 디스토피아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마크니 말한 것처럼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앨런 머스크는 이제 조만간 AI가 인간을 지배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파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AI가 지배한다 하면은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사람이 프로그램 한 거고 그 프로그램 내에서 돌아가는 기계일 텐데 뭐가 무섭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었군요. 그걸 뛰어넘는 개념인 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스티븐 호킹도 죽기 전에 되게 경고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부터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에서는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었고 유명 대학과 기업인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2부,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에서는 실제로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를 들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 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3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에서는 2부에서 강조했던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능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 1부 주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혹시 언제 처음 들어보셨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학창 시절에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 만화나 영화를 통해서 처음 들어보지 않나요? 뭐 네. 로봇수사대 K캅스에 나오는 로봇들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고 뭐 매트릭스에 나오는 스위스 같은 사람도 인공지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것도 인공지능 아닌가요? 맞죠? 그쵸. 스카이넷도 인공지능의 한 종류이죠. 아이 로봇인가? 맞아요. 그것도 인공지능이고 주로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그렇죠. 미래 영화에 많이 나오네요. 유토피아면은 영화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뻔하니까 너무 잘 산다 이런 거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약간 불안함을 조성해야 이제 영화를 좀 보지 않을까요? 저는 그 진짜 영화 보고 충격받았던 게 매트릭스였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말 따지고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진짜 철학적이고 그런 내용이 정말 많아가지고 영화에 있는 시대적 배경 자체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했고 이제 인간이 그 중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나와서 그걸 다시 뒤엎는 내용인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매트릭스 되게 좋아해서 매트릭스 영화 1편, 2편, 3편 말고 애니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애니가 진짜 그쵸? 찐이라면서요. 그게 이제 정말 매트릭스 재밌었어요. 세계관이 처음 어떻게 생겼냐는 건데 정말 인류와 인공지능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실 조금 나쁘게 나와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온전히 이제 지배를 하려고 걔네도 이제 태양열로 자가 발전을 하는데 그 하늘을 덮어버려요. 핵을 터뜨려가지고 일부러.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에너지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태양을 볼 수가 없게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지배력을 좀 더 강화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인간을 종속되게 만드는 그런 걸로 연결이 됐거든요. 맞아요. 인간이 그 전류가 통해가지고 인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그쵸. 배터리가 된 거죠. 진짜 인공지능이. 신박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기억을 하시나요?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을까요? 알파고 바둑 두고 나서 아마 그렇죠. 아무래도 네. 많은 분들이 알파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알파고 등장 이후로 정말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도전을 했고 또 인간을 이겼다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하지만 이미 20년 전에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1997년 5월에 인공지능 딥블루는 체스 경기에서 당시 세계 최고 체스 플레이였던 가리 카스파로프를 꺾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인공지능 왓슨이 역사, 철학, 문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묻는 미국의 유명 TV 퀴즈쇼 제퍼디에 출연해서 인간 퀴즈 챔피언들과의 경쟁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일은 2012년과 2016년에 일어났는데요. 네, 앞서 언급해드린 인공지능 딥블루와 왓슨은 인간이 입력해준 방대한 자료를 학습해서 인간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고 하면 비록 두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긴 했지만 그 자체가 인간의 계획과 지도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12년 열린 세계 최대 이미지 인식 경연 대회에 참가해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한 인공지능 슈퍼비전과 2016년 바둑에서 이세돌을 꺾은 알파고는 달랐습니다. 슈퍼비전과 알파고는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딥러닝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배를 벗어나는 인공지능의 탄생을 의미하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출현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작가는 경고합니다.
네, 오로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거를 좀 느끼시나요, 평소에? 네, 저는 많이 느끼는데 일단 뭐 서점에 가도 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책이 돼버렸던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되게 사실 많이 침투했다고 봐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제가 몇 번 들어갔던 광고가 이제 링크돼서 그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이랑 연결돼가지고 지난번 말했던 클로버 그다음에 온수 매트인데 뭐 알아서 뭐 해준다든지 블루투스로 연결된다든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완전 동의하고 또 저는 그거요. 시리요. 저는 맞아요. 시리를 부른 적이 없어요. 막 갠시리 이렇게 말을 해도 얘가 자꾸만 네 뭐 말씀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옆에 있는 걸 너무 잘 느끼고 저는 시리를 진짜로 많이 이용하는 게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고 오늘 날씨가 어떠냐고 춥냐고 물어보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유튜브 영상도 나한테 맞춰져서 추천이 되어진 것만 보고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정말 인공지능들이 다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성인식이라는 기술 자체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별로 그렇게 발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류율도 꾸준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딥러닝 기술을 도입한 거죠. 인공지능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류율이 현격하게 줄어든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미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음성인식이나 얼굴인식,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추천 영상 알고리즘 같이 이미 딥러닝을 사용한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인공지능을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추세에서 인공지능의 최선두 주자인 미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상위 1%가 2008년에 구글과 나사의 자금을 지원받아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드는 교육을 하는 싱귤래리티 대학교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육성하고 있고 스탠퍼드와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강의로 수업하는 방식은 끝났다라며 자신들의 강의를 인터넷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강의 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에 1순위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거나 지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약간 이해가 안 갔던 게 네. 그러면 강의로 수업하는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강의실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는 그 방식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수업 방식을 말하는 거죠. 이제 기존에 교수가 칠판에 설명을 하고 학생들은 그거를 받아 적고 공부하는 방식의 수업 방식을 말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방식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 대학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 강의를 보고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는 괜찮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창의력이나 아니면 뭐 공감 능력이나 이런 개인의 능력을 좀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개인의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요즘 그 교육의 미래형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미네르바 스쿨이나 맞아요. 네. 프랑스의 이제 에콜 42처럼 이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프로그래밍을 약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곳인데 그 여기서는 졸업장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교사도 없어요. 다들 그냥 프로젝트 과제만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던져주면은 팀을 그 안에서 마음대로 짜고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넣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제한이나 정해진 방식이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졸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학벌 이런 것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로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뭘 할 수 있냐 이런 것만 이제 보는 거죠.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에도 교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프로젝트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지식은 어쩔 수 없이 그 강의 위주? 제가 보기엔 강의 위주가 그 주입식 교육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보충하자면 강의식 교육은 당연히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제가 막 아침에 준비해서 가가지고 막 300명, 100명에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그냥 인터넷 강의로 하버드나 스탠포드에서 이미 강의를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과지만 예를 들어 내가 과학 생명공학인데 굳이 내 대학에서 듣는 게 아니고 스탠포드에서 생명공학 세계 전문가가 강의를 열었어요. 그럼 그걸 들을 수도 있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말하는 그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는 교수 한 명에다가 동시에 여러 개의 캠퍼스 애들이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형태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무크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K무크라고 해가지고 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코세라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전 세계 모든 대학들을 다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무크가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무크는 이제 저는 이제 코우세라 몇 번 들었었는데 코우세라라고 해서 이제 COURSERA인가 뭐 어쨌든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강의들을 그냥 무료로 올리는 거예요. 전 세계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대신에 이제 돈 얼마 내고 그 강의를 듣는 거죠. 과제도 다 있고 피드백도 다 해줘요, 그 교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 학생들한테 누구한테나 배울 자유를 주고 배울 권리를 주는 것들이 이제 무크랑 그런 사이트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뭘 수강을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뭐 장치 같은 게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질문 같은 경우는 바로 남길 수 있는데 그 무크랑 코우세라도 되게 사람들한테 되게 좋게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로 등록하는 사람들 중에서 완전 이수까지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돈을 냈지만 실제 강의를 들어가지고 끝까지 완료해서 학위를 따는 퍼센트는 되게 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인공지능 시대의 1순위로 인공지능에 대체되거나 지배된다고 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강의 위주의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거에서 말을 하는 거는 강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강의 내용이 아니라. 그렇죠. 기존에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방식을 저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학이나 아니면 뭐 실리콘밸리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저 오로지 하잖아요. 근데 마크님 오로지 이런 거 말씀하실 때 항상 약간 수줍게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수줍어요. 저희가 하잖아요. 사랑 이런 거 얘기할 때 맞아. 낭만 이런 거 그쵸. 얘기하실 때. 사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랑이 좋은 거예요. 정치 이런 거 얘기하면은 쓸데없이 목소리 빨라지고 이러는데 사람이 아름다운 것만 하고 살아야 돼요. 저 얘기하자면요. 제가 이제 그 연구소라고 좀 그렇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아가지고 같이 연구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연구 모임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미리 내다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생각에 동참하고 있는 선생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미래 교육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대비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어디로 연락 주면 되나요? 댓글에 달아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제 개인 번호 연락드리겠습니다. 마크님은 그 오로지 어떤 면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면이냐고 물으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지향하는 삶이 프리랜서로의 삶이거든요. 이제 개인을 좀 브랜드화 해가지고 그 개인이 능력이 있는 삶을 제가 추구하는 삶인데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본주의 시대에 회사에서 이제 재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그 회사의 부속품으로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근데 그거는 언제든지 이제 나중에 인공지능한테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하지만 이제 개인 스스로가 이게 능력이 있고 온라인상으로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인공지능도 대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크게 두 가지를 대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능력이 되려면 좀 지적인 그런 기초 지식이 밑바탕이 돼야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온라인에서 가진 영향력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공지능이 막 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시대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반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이 현 시대에는 대체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관심이 있는 게 저희가 교육 쪽을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인공지능이 AI의 겨울을 지나서 다시 이제 딥러닝의 발전으로 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의 학습의 원리를 더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는 분야, 인간이 좀 더 뭘 탐구하고자 하는 능력, 더 알고자 하는 능력이라든지 이거를 또 활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인간은 평생 어쨌든 배우는 즐거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추구하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이 아마 인공지능이 대처를 한다고 해도 인간이 계속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약간 교육 공동체의 중요성을 많이 느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크리에이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적으로 혹은 직업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있냐? 난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행 크리에이터를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마 이거를 대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크리에이터 자체가 컨텐츠를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개발을 하고 제작을 하는 거니까 이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따라오려면
만들려면은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얘네가 이제까지의 컨텐츠들을 다 분석을 해서 뭐가 잘 먹힐지에 대한 요소를 다 혼합을 해가지고 멋진 뭐 그런 걸 만들어내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은 아마 정보 위주의 컨텐츠일 것 같고 뭔가의 정말 창의성과 개성과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해요. 네, 실제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방금 젠제님이 말씀하신 그런 창의적인 크리에이터의 이제 모습을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이 책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회사에서 이 트렌드를 따라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어요.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다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나라의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발표한 레포트를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존의 산업혁명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었다면 인공지능에서 비롯되는 4차 산업혁명은 세계 경제와 국제정치 패권 자체를 바꿀 만한 파급력을 가졌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국과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유럽은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서 방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뉴스 기사를 보면 이미 전 세계 대기업의 80%가 인공지능에 투자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과 중국 9개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독점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물론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조금 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 책의 2부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부에서 작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에 의해 우리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014년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 켄쇼를 영입합니다. 인공지능 켄쇼는 엄청난 연상 능력을 바탕으로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하는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내는 등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이 여파로 무려 598명의 트레이더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미국의 한 약국에 적용된 인공지능 약사는 200만 건의 처방약을 조제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인간 약사는 평균적으로 100건을 조제할 때 약 1.7건을 잘못 조제한다고 하는데 인공지능 약사는 실수를 절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공중파 TV 다큐멘터리에서 미국 5대 대학병원 조제실을 취재한 결과 놀랍게도 인간 약사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인공지능 약사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변호사와 판사, 심지어는 교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흔히 가장 좋은 직업으로 여기고 있는 의사, 약사, 판검사, 변호사, 교사 등의 직업이 빠르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작가는 경고합니다. 네, 여러분은 최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고 있다는 이런 작가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신 편인가요? 저부터 말하자면은 네.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했던 직업 5개가 의사, 약사, 판검사, 변호사, 교사 이렇게 5개였잖아요. 여기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사하고 약사는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판검사, 변호사, 교사는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의사하고 약사는 조금 더 정확한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판검사를 설명드릴게요. 판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재판의 경우에는 법의 확률에 따라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해서 너는 이렇게 벌을 받아 라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벌을 준다, 인간에게 그런 형량을 준다 라고 보면은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형량을 준다에 처음으로 반대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법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법정에서 물론 법을 근거로 하겠지만 그 와중에도 뭐 도덕적으로의 그런 뭐 상황도 있을 테고 뭐 이러이러한 감정들 같은 거 혹은 복잡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배제시키고 그냥 데이터에 기초해가지고 형량을 준다 하면은 사람들이 기쁘게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정치하고도 조금 연관시켜 보고 싶어요. 사실 정치에 인공지능을 대입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딥러닝 해가지고 최고의 결과물만 뽑아서 결과물대로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거니까 그냥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에는 95명의 주류인 사람들이 있고
줄인 사람들이 그냥 건강한 사람들, 그 5명의 소수자가 있어요. 소수자라고 하면은 여러 부류가 있겠죠. 뭐 장애인 분들도 있고 노약자, 뭐 어린이 등이 있을 텐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95명한테 집중하는 게 더 맞겠죠. 5명을 배제하고 둘 중에 한 군데만 이익이 간다고 하면은.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95명 말고도 소외는 5명도 챙겨야 하는 게 인간이고, 그 인간의 도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고 하면은 너무 진짜 잔인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그런 거를 좀 배양하고 교육시키는 교사 등은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법례를 찾아봐라, 뭐 이런 것까지는 대체될 수 있어도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이대로 발전을 한다면, 이 발전 속도라면은 변호사나 판사가 AI가 대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크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대체를 하면 안 된다,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판례를 중심으로 이제 사건의 그런 형량 같은 걸 매기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판례에서는 분명히 그런 도덕적인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매겼던 그런 판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작가가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많은 직업들이 바뀌고 새로운 직업도 생길 거라고 말을 하나요? 책에서?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라고는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의 직업들이 인공지능에게 많이 대체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작가가 너무 의도적으로 사실을 좀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세계적인 그 미국 로봇 공학 전문가인 이제 모라벡 교수라고 있는데, 그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일자리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인공지능이 차지할 수 있는 인간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이제 제일 인기 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주판이었잖아요. 계산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직업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했냐면,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제 다 직업들이 사라질 거야 라고 했지만, 컴퓨터가 새로 생김으로써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미래학자들이 굉장히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직업도 명백하게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뭐 맥도날드에서 주문하는 것들은 뭐 바뀌고 있죠. 하지만 새로 생겨날 것들, 포스를 예를 들어 설치하는 사람들,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또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저는 이 작가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만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고, 직업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이제 2013년도에 고용의 미래라는 책에서 사라지지 않을 직업을 예시를 들었어요. 그중 첫 번째가 이제 레크레이션 치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사람의 약간 감정을 어루만지는 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뭐 작곡가도 나오고 오히려 교사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미래에 사라지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수많은 연구자들이나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라질 거다, 어떤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 작가는 그 중에서 자신이 그렇게 없어질 거라고 하는 부분만 이제 발췌해서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도 법 분야에 AI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판사라든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여전히 인간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AI가 그 판단해주는 기준 같은 걸 계속 조정하는 것도 인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는데 요즘엔 다 찍는 걸로 대체가 됐지만, 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일을 또 찾을 수 있잖아요. 다른 어떤 인간이 할 일은 저는 계속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뭐 판결 내리는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이래서 변호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약간 조정을 분쟁하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좀 더 이런 어떤 의뢰인들 사이에서 뭐 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인간의 역할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어렵네요. 근데 사실 AI 얘기했을 때 계속 일자리 뺏긴다, 그래서 막 AI가 시대가 왔을 때 사라질 일자리, 계속 남을 일자리, 이런 리스트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야 책이 잘 팔리니까요. 위기감을 조성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미래 교육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코딩 맞아. 배워야지. 이 자리 소프트웨어 뺏길 해야 거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미래 교육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런 흐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싫어해요. 이런 미래 교육에 대해서 되게 겁주는 것들.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없어지고 생기고를 반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주장이 왜 나오냐면,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알파고나 왓슨 같은 인공지능은 뭐 바둑이면 바둑, 아니면 퀴즈면 퀴즈, 하나의 분야에만 특화된 인공지능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든 쓰일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 시점을 바로 특이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인간 같은 그렇죠.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네요. 그런 인공지능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 범용 인공지능의 특징은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게 진짜 실제로 먼 미래가 아니라 이 특이점이라는 단어를 만든 레이 커즈와일은 이 시점을 2045년으로 보고 있어요.